네 손자가 우리 마당에 감 하나를 주워 먹지 않았느냐? 그 값으로 사흘치 곡식을 제하는 게다! 부잣집 마님이 노파의 손에 들린 빈 바가지를 쳤습니다. 사흘을 꼬박 굶은 어린 손자가 행랑 마루 끝에 쪼그려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늙은 할머니는 흙바닥에 빈 바가지를 말없이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 거적대기에 누워있던 거지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누더기를 걸쳤건만 두 눈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이 한 늙은 거지의 발걸음이 한 부잣집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양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안골이라는 고을에 옥분이라는 늙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8. 백발이 섞인 머리를 쪽 지어 올린 야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요. 옷은 빛바랜 잿빛 무명 저고리에 누덕누덕 기운 검은 무명 치마. 버선은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옥분이 사는 곳은 김 부자댁 행랑채 끝 단칸방이었습니다. 외풍이 들어 겨울이면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는 그런 방이었지요. 그래도 옥분에게는 이 방이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7살 먹은 외손자 도리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할머니, 일어나셨어.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도리가 작은 목소리로 옥분을 불렀습니다. 팔다리가 가는 7살 사내 아이였지요. 머리는 까치집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뺨에는 어제 묻은 흙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콧등에 작은 점이 있어 죽은 아비를 빼다 박았다는 그 아이였습니다. 오냐, 우리 돌이 일찍 깼구나.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외손자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은 추워서가 아니었지요. 사흘째였습니다. 두 식구가 사흘 동안 변변한 끼니를 못 먹은 것이. 어제 저녁에 옥분이 김 부자댁 빨래터에서 사흘 일을 마치고 좁쌀 2대박을 받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박마님이라는 안주인이 좁쌀은커녕 빈 바가지를 옥분의 손에서 쳐냈습니다. 그것도 어린 도리가 마당에 감 하나를 주워 먹었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감이라니, 감이라니. 옥분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가에 굴러떨어진 감이 하나 있었지요. 도리는 지나가다 그것을 가만히 보기만 했습니다. 주워 먹지도 않았지요.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사흘치 품삯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느냐, 우리 도리. 배 안 고파. 7살 아이가 빈 입에 침을 삼키며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사흘 굶은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어른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왜 안 고파? 안 고파. 정말이야. 도리는 야무지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분은 그 입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지요. 행랑 단칸방의 흙벽을 한참 바라보다가 옥분은 부엌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부엌이라야 행랑 옆에 옹색하게 마련된 한 평짜리 흙바닥. 거기 깨진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옥분은 그 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빈 바닥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옥분의 입에서 마른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곧 입술을 깨물고 일어섰지요.
부엌 선반 위에 작은 보퉁이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옥분이 시집올 적 친정에서 가져온 무명 보자기였지요. 그 안을 풀어보니 마지막 남은 좁쌀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줌이라야 어른 손바닥에 다 안 차는 양이었지요. 옥부는 그 좁쌀을 정성껏 솥에 쏟아붓고 우물에서 길어 온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는 장작 몇 개의 비를 아궁이에 밀어넣고 부싯돌을 쳤지요. 한 식경이 흘러 흙벽 사이로 죽 끓는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멀건 죽이었습니다. 죽이라기보다는 좁쌀 알갱이가 둥둥 떠다니는 미음에 가까웠지요. 그래도 사흘 굶은 두 식구에게는 그것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옥부는 두 그릇을 폈습니다. 한 그릇은 도리 앞에, 한 그릇은 자기 앞에. 그러나 옥분의 그릇에는 죽이 절반밖에 담기지 않았지요. 도리의 그릇에는 가득. 할머니 거 저거. 나는 늙어서 입맛이 없다. 우리 도리 어서 먹어라. 근데 할머니, 오늘은 왜 수저가 두 짝이 아니야? 도리가 작은 손으로 자기 앞에 놓인 노수저 한 짝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보통 수저가 아니었지요. 손잡이 끝이 살짝 휘어진, 빛이 누렇게 바래고 손때가 곱게 절은 노수저였습니다. 그건 내 아빠 거다. 너만 쓰는 거야. 할머니는 나무 수저로도 충분해. 옥부는 어깨를 헛헛하게 들썩여 보였습니다. 사실은 나무 수저마저 어제 곧간 일을 하다가 부러졌던 것이지요. 옥부는 손가락으로 죽을 떠먹을 셈이었습니다. 내 거 아빠 거랑 같이 쓰면 안 돼. 안 돼. 내 아빠가 내 몫으로 남기신 거야. 그건 우리 도리만 쓰는 거다. 도리는 잠시 그 노수저를 만지작거리다가 옥분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자기 죽을 한 숟가락 듬뿍 떠 옥분의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시침 떼고 자기 그릇을 마저 비우려 했지요. 옥분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훌쩍 외면하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이놈아, 할머니 그릇에 왜 옮겼누? 몰라. 미끄러진 거야. 아이고, 우리 도리가. 옥부는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참느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 한 숟가락을 도리 그릇으로 되돌려 놓았지요. 우리 도리가 다 먹어야 할머니도 마음 놓고 먹는다. 알았느냐? 알았어, 할머니. 7살 아이는 그제야 죽을 입에 떠 넣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어린 입이 멀건 죽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단칸방을 채웠지요. 옥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기 죽을 한 숟가락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릇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지요. 이 광경을 누가 본다면 7살 아이가 어찌 저리도 어른스러우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찍 어미와 아비를 잃은 아이의 슬픈 어른됨이었지요. 도리의 아비는 7해 전 김 부자댁 곳간 일을 하다 다리가 부러져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였고, 어미는 그 직후 산고로 갓난 도리만 남기고 가버렸다 하였지요. 그렇게 옥분의 외손자 도리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외할머니 품 하나에 매달려 자란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응. 오늘은 김 부자댁 일하러 안 가. 가야지. 가서 또 빨래라도 해와야 우리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럼 나도 가도 돼. 우리 도리는 집에서 놀고 있어. 도리 따라가면 마님이 또 화내신다. 화 안 내게 하면 돼. 내가 마당 구석에서 가만히 있을게. 진짜 가만히 있을게.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행랑 단칸방에 어린 도리를 혼자 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사흘을 굶은 아이가 혹여 또 어디서 흙이라도 집어먹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결국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같이 가자. 대신 마당 구석에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한다. 응. 도리의 얼굴이 잠깐이나마 환해졌습니다. 그것은 사흘 만에 옥분이 본 손자의 첫 웃음이었지요. 멀건 죽 한 그릇씩을 비우고 옥분은 도리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무명 저고리 옷고름을 매만지고 도리의 풀어진 옷매무새를 단단히 여몄지요. 그때 도리가 옥분의 왼쪽 소매를 살짝 끌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옥분의 왼쪽 팔뚝 안쪽이 잠깐 드러난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한 뼘쯤 되는 길고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살이 한 번쩍 갈라졌다가 거칠 게 아문 자국이었지요. 평소에는 옷 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던 것이 옷고름을 매다 우연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넘어진 자국이야. 옥부는 얼른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야무진 눈빛으로 그 흉터를 한참 쳐다보았지요. 많이 아팠어. 아팠지. 옥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그저 넘어진 자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옥분의 가슴 한가운데에 영원히 박혀있는 한 자루 칼이었지요. 옥분은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2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9살 큰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그날을. 골목골목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가시 박힌 담장을 넘으며 살이 찢어지던 그날을. 우리 도리는 그런 거 안 다치게 할 거야. 할머니가 꼭 지킬 거야. 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한 번 더 쓸어주었습니다. 도리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깥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려왔습니다. 옥분이 일하러 나설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옥분은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던 빨래 광주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단칸방 문턱에 잠시 멈춰서서 죽은 영감의 모습을 떠올렸지요. 영감은 가난한 양반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평생 무과 급제를 꿈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한 채 40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지요. 영감이 살아있을 적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습니다. 옥분이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게요. 양반으로 태어났다 한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양반이요. 천한종으로 태어났다 한들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양반보다 귀한 게요. 옥분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행랑살이 신세에도 옥분이 머리를 쳐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그 한마디 덕분이었지요. 돌아. 응. 네, 할아비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우리 도리도 꼭 그렇게 자라야 한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7살 아이가 작은 입으로 그 말을 따라 외웠습니다. 옥부는 흐뭇한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그 흐뭇한 미소 한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살아감에 있다 한들 사흘을 굶은 어린 손자에게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옥부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다시 한번 다짐시키듯 중얼거렸지요. 그래, 살아감에 있는 게다. 이날 옥분과 도리가 김부자댁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옥분의 그림자를 멀찍이서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를 걸치고 한 발을 살짝 저는 늙은 거지였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고 등에는 거적대기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그 거지 노인이 김 부자댁 소슬대문 앞에 동량을 청하러 왔다가 마당 한 귀퉁이에서 박마님이 옥분의 빈 바가지를 쳐내는 광경을 멀리서 보았던 것이지요. 그날 노인은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마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만 옥분의 야윈 뒷모습과 행랑 마루 끝에 쪼그려 앉은 어린 손자의 모습이 그 노인의 가슴 한자리에 깊이 박혔던 것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옥분과 도리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언가 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혼잣말이었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안골 마을 입구의 큰 느티나무 아래 거지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거지 노인이 누구이며 옥분의 가족과 무슨 인연이 있는지, 그리고 김 부자댁이 어떤 사연을 품은 집안인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김 부자댁은 안골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이 안골 부자 김진사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너른 마당에 곳간이 새 사랑채와 안채와 별채가 각각 갖춰져 있었고 행랑채만 해도 7, 8칸이 있다 있었습니다. 소슬대문 위에는 청기화가 햇빛에 반짝였고 대문 옆에는 가지가 굵은 백년 묵은 회화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이 댁의 주인은 김진사라 불리는 영감이었습니다. 비대한 체구의 기름진 얼굴, 길게 기른 흰 수염을 자주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지요. 손가락에는 옥반지를 2개나 끼고 다녔습니다. 진사라 불리기는 해도 사실 과거에 급제한 적은 없었지요. 다만 돈으로 양반 명함을 사다시피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안 주인은 박마님. 살집이 푸짐한 체구에 분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가락에는 가락지가 3개.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비단 치마를 일상복으로 입고 다녔지요. 그러면서도 동네 빨래꾼의 돛박은 한 줌씩 깎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큰아들 김광수는 32살. 호리호리한 체구의 신경질적인 얼굴이었지요. 항상 부채를 손에 들고 다니며 마당의 종들을 부채 끝으로 가리키곤 하였습니다. 이 댁이 어찌하여 이렇게 큰 부를 이루었느냐 하면 마을 사람들은 다들 쉬쉬하면서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지요. 김진사가 나라에서 내려보낸 환곡을 절반은 백성에게 풀고 절반은 곳간에 빼돌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환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에 씨앗 떨어진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나라의 구휼 제도였지요. 그런데 김진사는 그것을 자기 곳간으로 빼돌려 사적으로 이자를 붙여 더 비싸게 백성들에게 되팔았던 것입니다. 우리 영감마님이 백성들 굶지 말라고 그 귀한 곡식을 풀어주시는 게야. 박마님은 동네 부엌대기들 앞에서 매번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흉년에 곡식을 빌리러 간 백성에게는 2배, 3배의 이자를 붙여 가을에 거둬들였지요. 이 모든 검은 거래의 한가운데 곳간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곰배, 나이는 33. 다부진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이었지요.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가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어딘지 모르게 야무진 인상을 풍겼습니다. 곰배는 김 부자댁에서 24년을 산 종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디서 굴러들어 온 줄도 모르는 사고무친의 아이였다 하였지요. 김진사가 거두어 길러 자기 곳간을 맡길 만큼
충성스러운 종으로 키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누구에게나 자랑처럼 말하고는 하였지요. 저 곰배 이놈은 치나비도 모르는 놈이요. 내가 거두지 않았으면 길에서 굶어 죽었을 놈을 사람 만들어 놓은 게지. 그러니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소. 친자식보다 더 듬직한 종이라오. 김진사는 곰배의 등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고, 곰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표정이 거의 없는 사내였지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 이 대길꾼들은 곰배를 슬슬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새벽 옥분과 도리가 김 부자댁 소슬대문을 들어섰을 때 마당에는 이미 아침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곳간에서 곡식을 내는 소리, 마당을 쓰는 빗질 소리,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리는 소리. 그 한가운데에 곰배가 서 있었지요. 허리에 곳간 열쇠 꾸러미를 가죽끈으로 차고 짙은 갈색 무명 저고리에 검은 무명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옥분 할멈 또 손자를 끌고 왔구먼. 곰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은 머리를 조아렸지요. 오늘은 빨래만 마치고 곧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곳간지기 어른. 마님 눈에 띄지 말고 행랑마루 끝에 가만히 두시오. 또 잘못 걸리면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품삯도 날아갈게요. 옥분은 곰배의 말투에서 어렴풋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차갑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배려 같은 것이 섞여 있었지요. 다만 옥분은 그것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곰배는 옥분의 곁에 선 어린 도리를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자기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곰배는 그 시선을 빨리 거두었습니다. 어쩐지 그 아이의 콧등에 있는 작은 점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도리를 행랑마루 끝 그늘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7살 손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다짐을 받았지요.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야 한다. 마님이 행여 마당으로 나오시면 얼른 일어나 인사부터 올려야 한다. 응. 가만히 있을게. 도리는 마루 끝에 작은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가만히 꺼내 만지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그 노수저 한 짝이었습니다. 손잡이 끝이 살짝 휘어진 누런 빛이 도는 노수저. 도리는 매일 아침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옥분이 그건 내 아빠 거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였기에 도리는 그것을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았지요. 7살 아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비를 그리워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빠. 도리는 작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고는 노수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에서 빨래 함지박을 옮기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았지요. 옥분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시작한 지 1시경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박마님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비단 치마, 손에는 옥색 비단 댕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곳간 쪽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박마님이 행랑마루 앞을 지나가다가 거기 쪼그려 앉은 어린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박마님의 입술 끝이 살짝 일그러졌지요. 저 아이는 또 누구의 자식이냐? 박마님이 곁에 부엌대기에게 묻자 부엌대기가 황급히 답했습니다. 행랑채 옥분 할멈의 손자입니다. 마님. 옥분이 또 데리고 왔단 말이냐? 어제 빈 바가지로 보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마님이 부채로 도리를 가리키며 다가왔습니다. 도리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마님, 안녕하셨습니까? 7살 아이가 또박또박 어른들 흉내를
내어 인사하였습니다. 박마님은 그 모습이 더 거슬렸지요. 감히 어디서 행락마루에 자리를 잡았느냐. 저쪽 흘바닥에 가서 앉거라. 예, 마님. 도리는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의 흘바닥 한쪽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은 차가웠고 도리에 가는 다리는 살짝 떨렸지요. 그러나 도리는 입을 꼭 다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빨래를 하던 옥분이 그 광경을 보고 두 손을 비비며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지요. 마님, 송구합니다. 저 아이가 어려서 무엇을 모르고. 옥분이 너는 어찌 매번 자식 같지도 않은 천덕꾸러기를 끌고 다니느냐? 우리 집 행락마루가 너희 같은 거지들 쉬는 데인 줄 아느냐? 죄송합니다, 마님. 오늘은 그냥 두마. 내가 너희 같은 처지를 너무 모진 마음으로 대한다 하면 동네에서 또 입방아를 찌을 게 아니냐. 허허. 박마님은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마지막에 고개를 한 번 돌려 옥분에게 한마디를 더 했지요. 옥분이 너 오늘 빨래를 마저 맞춰야 한다. 그러고도 마당 풀까지 뽑아야 좁쌀 한 뎃박을 줄 수 있다. 알았느냐? 알겠습니다, 마님. 어제 약속한 두 뎃박이 어느새 한 뎃박으로 깎였고 그것마저 마당 풀 뽑기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멀찍이 곳간 앞에 서 있던 곤배가 이 광경을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마님이 곳간 안으로 사라지자 곤배가 옥분 곁으로 다가왔지요. 빨래 끝나면 곧 마당 풀을 뽑아야 할게요. 손자는 행락마루에 도로 올려도 좋소. 다만 마님이 다시 나오시면 즉시 내려야 하오. 고맙습니다, 곳간지기 어른. 옥분은 곤배의 얼굴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어쩐지 옥분의 가슴이 잠깐 헛놀았지요. 그러나 그 느낌은 곧 사라졌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길고도 가혹한 세월이었으니까요. 곤배는 다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곳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분에게 등을 돌린 순간 그 표정 한 구석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지요. 곤배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 높아. 곤배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그러나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24년간 그를 길러온 김진사 영감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어미는 너를 길에 버린 년이다. 굶어 죽으라고 너를 내다 버린 게야. 내가 거두지 않았으면 너는 진작에 들개밥이 되었을 게다. 곤배는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기에게 어머니 같은 정을 보이는 여인이 있으면 거리부터 두었지요. 옥분 할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옥분의 깊은 주름과 야윈 손등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리는 듯도 했지만 곤배는 그 느낌을 늘 떨쳐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날 정오 무렵이 되어 옥분은 빨래를 다 마쳤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불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가 않았지요. 그래도 옥분은 곧장 마당 한쪽으로 가서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좁쌀 한 뎃박이라도 받아야 우리 도리를 굶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지요. 어린 도리는 그동안 행락마루 그늘에서 작게 졸고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새벽부터 일어난 아이가 잠을 못 견디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옥분은 풀을 뽑다가
가끔 손자의 모습을 멀찍이 살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도리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품속의 노수저 한 짝을 마루 위에 또르륵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노수저는 굴러 마루 끝까지 가더니 거기서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쇳소리가 맑게 울렸지요. 그 쇳소리에 곤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곳간 앞에 서 있던 곤배가 천천히 다가가 그 노수저를 주워들었지요. 곤배의 손이 잠깐 멈칫하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그 무게, 그 손때, 그 휘어진 손잡이의 모양.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수저였지요. 그러나 곤배는 곧 고개를 흔들고 그것을 마루 위에 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잘 간수해라. 떨어뜨리면 잃어버린다. 잠에서 깬 도리가 깜짝 놀라 그것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7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였습니다. 곤배는 그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았지요. 콧등의 작은 점, 또렷한 눈빛. 그 눈빛 어딘가가 자기 안에 무언가를 일렁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곤배는 곧 등을 돌리고 가버렸지요. 이 작은 한 장면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수저야말로 24년 전부터 묶여 온 한 가족의 운명을 하나로 잇는 가느다란 실 한 가닥이었던 것이지요. 해가 중천을 넘어갈 무렵 옥부는 마당 풀 뽑기를 마치고 좁쌀 한 돛박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절반이었지요. 그래도 옥부는 그 한 돛박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사흘 굶은 도리를 먹일 수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가득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고맙긴 무엇이 고맙냐. 일을 하였으니 그 값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게다. 다만 너는 그 일조차도 제대로 못하니 한 돛박이라도 후하게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박마님의 매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옥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마당을 빠져나왔지요. 도리는 행락마루에서 폴짝 뛰어내려와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좁쌀 받았어. 오냐, 받았다. 우리 도리 오늘 저녁은 따뜻한 죽 한 그릇 먹을 수 있겠구나. 진짜다. 7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옥분도 모처럼 입꼬리에 미소 한 자락이 걸렸지요. 두 사람은 긴 부자댁 소슬대문을 나와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느티나무 그늘을 지나야 옥분의 단칸방으로 가는 좁은 골목길이 나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둥치 아래에 거적대기 하나가 펼쳐져 있었지요. 그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누더기 두루마기 차림에 흰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늙은 거지였지요. 한쪽 다리를 살짝 굽힌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처음에는 그 거지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골 마을에는 떠돌이 거지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도리가 그 거지를 보고 옥분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지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 죽은 거 아니야? 아니다, 자고 계신다. 근데 안 일어나. 도리가 두어 걸음 거지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뒤따라가 손자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우리 도리,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근데 할머니, 진짜 죽은 거 아니야? 도리가 작은 입술을 깨물고는 거지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거지의 눈썹이 살짝 움직이더니 천천히 두 눈이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누더기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형형하였지요. 허허, 아가야.
늙은이가 잠깐 누워 있었던 게다. 거지의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하였습니다. 한 발을 살짝 절며 일어나 앉는 모양도 얼핏 보기에는 어디 다친 거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도가 있었지요. 옥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잠시 멎는 듯하였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였는지 옥부는 떠올리지 못하였지요. 노인장 어디 사시는 분이요? 안골에서는 처음 뵙는 듯한데. 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긴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며 답했지요. 한양에서 흘러 내려온 늙은이요. 평생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이제는 뼈가 사가 어디 한 군데 자리 잡지를 못하오. 사흘쯤 묵을 자리만 있으면 좋으련만 누가 거지에게 자리를 내어주겠소. 사흘이라. 옥분의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이 묘하게 옥분의 마음을 건드렸지요. 자기 손자도 사흘을 굶었던 그 사흘이었기에 말입니다. 거지 노인은 옥분의 손에 들린 좁쌀 돛박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거두었지요. 미안하오, 부인. 늙은이가 헛말을 한 게요. 가시오.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난한 행랑살이 자기에게 누구를 거둘 만한 처지가 있겠습니까? 좁쌀 한 돛박은 자기 손자 사흘끼니였습니다. 한 끼라도 거지에게 나누어 주면 그만큼 손자의 끼니가 줄어드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옥부는 죽은 영감의 그 말이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옥분이었습니다. 굶주린 노인을 그저 지나칠 수만은 없었지요. 노인장. 왜 그러시오, 부인. 우리 집은 행랑채 단칸방이라 자리는 마련해 드릴 수 없으나 멀건 죽 한 그릇은 드릴 수 있을 듯하오. 잠시 따라오시겠소? 거지 노인은 옥분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짙은 감정이 스치는 듯하였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따라가오리다. 옥부는 한 발을 저는 거지 노인을 부축하지는 않았지만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어 노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리는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다가 가끔 뒤를 돌아보며 거지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할머니, 저 할아버지 진짜 우리 집에 와? 오시는 거다. 우리 집 좁아. 좁아도 한 사람 더 들어갈 자리는 있다. 그리고 우리 도리가 어른께 그런 말씀 드리면 못 쓴다. 응.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옥분의 단칸방은 골목 끝 행랑채의 가장 끝, 외풍이 가장 심한 방이었지요. 옥분이 살인문을 열자 거지 노인이 한 발을 절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단칸방 흙바닥 한쪽 귀퉁이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옥부는 부엌으로 가서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좁쌀 한 돛박 중에서 옥부는 한 줌만 솥에 쏟아 넣었지요. 자기와 도리의 끼니를 위해 나머지는 남겨두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한 줌만으로는 거지 노인의 죽을 멀건 미음으로밖에 끓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것밖에 안 줘. 도리가 부엌 입구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며 말했지요. 우리 도리는 신경 쓰지 말고 마루에 가서 놀고 있거라. 그러나 그때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멀건 미음을 거지 노인에게 드리는 것은 아무리 가난한 처지라 한들 너무 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부는 좁쌀을 한 줌 더 솥에 쏟아부었습니다. 2줌이었지요.
그것이 옥분이 줄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부엌 한쪽 흙바닥에 앉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거지 노인의 눈가가 잠깐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곧 그 흔적을 거두고 헛기침을 한 번 했지요. 부인, 너무 무리는 마르시오. 무리가 아니오, 노인장. 그저 멀건 죽 한 그릇이오. 한 식경이 흘러서 뒤로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옥부는 죽 한 그릇을 사기 그릇에 정성껏 떠 거지 노인 앞에 놓아드렸지요. 그러고는 자기 앞에는 한 그릇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리 앞에만 한 그릇을 놓아주었지요. 부인의 그릇은 어디 있소? 거지 노인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늙어서 입맛이 없는 사람이요. 노인장과 우리 도리만 드시면 돼요. 거지 노인은 한참을 그 멀건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요. 후루룩 후루룩 그 한 그릇을 절반쯤 비웠을 때 노인은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장, 왜 그만 드시오? 부인, 늙은이가 한 그릇을 다 비우면 부인 댁 식구의 사흘기니가 동이 나오. 절반만 받겠소. 노인장, 그러지 마시오. 한 번 차린 죽이오. 부인. 거지 노인의 눈빛이 잠깐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 늙은이가 받은 한 그릇 죽이 한낱 죽이 아니오. 부인 댁에 정성이 담긴 죽이오. 그러니 절반만 비우는 것이 늙은이의 마음이오. 옥부는 그 말에 무언가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거지 노인이 절반을 남긴 그릇을 옥부는 차마 자기가 비우지 못하고 도리의 그릇 옆에 놓아주었지요. 도리는 자기 그릇을 비우고 그 절반 남은 죽까지 야무지게 비웠습니다. 7살 아이의 입가에 죽 자국이 묻었지요. 잘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도리가 거지 노인에게 머리를 깊이 조아리며 인사하였습니다. 거지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지요. 아가야, 잘 먹어주어 고맙구나. 거지 노인은 자기 보찜을 풀었습니다. 거적대기 보찜 안에는 누더기 옷까지 몇 점과 낡은 표주박 하나, 그리고 무언가 작은 보퉁이가 들어있었지요. 노인은 그 보퉁이에서 손가락 마디만 한 호박엿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늙은이가 한양에서 내려올 적에 마지막으로 받은 호박엿 한 조각이요. 아가야, 너 가지거라. 7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호박엿이 무엇인지 도리는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옥분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노인장, 그것은 노인장의 마지막 양식 아니요. 아니요, 아니 됩니다. 부인, 늙은이가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게요. 거두지 마르시오. 거지 노인은 그 한 조각 호박엿을 도리의 작은 손바닥에 살며시 놓아주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더니 7살 아이가 그 호박엿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통째로 옥분의 입가로 가져갔지요. 할머니, 이거 먹어. 사흘 굶었잖아. 옥분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손자가 평생 처음 받은 호박엿 한 조각을 자기 입이 아니라 외할머니 입가로 가져온 것이었지요. 옥부는 그 작은 손을 가만히 잡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할머니는 안 먹는다. 우리 도리 먹어라. 안 돼. 같이 먹자. 반쪽씩. 7살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 호박엿을 두 쪽으로 쪼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박엿은 단단하여 잘 쪼개지지 않았지요. 거지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야, 늙은이가 쪼개주마. 거지 노인이 호박엿을 받아 자기 무릎에 대고 톡 내리치자 호박엿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그 두 쪽을 옥분과 도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지요. 이렇게 두 쪽이 되었으니 이제 두 분이 한 쪽씩 드시오. 옥분은 호박엿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입에 넣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행랑살이로 굶주리면서도 옥분은 한 번도 누구에게서 이런 따뜻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옥분은 천천히 호박엿을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입 안에 퍼져나갔지요. 그것은 단지 호박엿의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정의 단맛이었지요. 거지 노인이 호박엿 하나를 보찜해서 더 꺼내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은 우리 돌이 그늘에서 졸 때 입에 넣어주시오. 7살 아이가 사흘을 굶었다 하니 늙은이의 마음이 영 편치를 않소. 노인장, 마음 거두지 마시오, 부인. 옥분은 그 호박엿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이 거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노인장, 우리 단칸방이 비좁기는 하나 노인장이 사흘쯤 묵으실 수 있을 만한 방 한 귀퉁이는 마련해 드릴 수 있소. 행랑채 끝 단칸방이라 외풍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길거리 거적대기보다는 따뜻할게요. 부인이 그리 말씀하시오? 내가 살아오며 영감으로부터 평생 들은 말이 있소.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노인장이 거지 행색이라 하여 그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닐게요. 한 사람이 사흘쯤 잘 곳이 없다 하면 그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거지 노인의 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지요. 부인의 그 마음, 늙은이가 평생 잊지 않으리다. 사흘만 신세를 지겠소. 이렇게 하여 늙은 거지 노인은 옥분의 단칸방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옥분은 그 작은 귀퉁이에 집 한 단을 깔아 노인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바깥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살인문 너머로 까치 울음소리가 두어 번 들려왔지요. 거지 노인은 단칸방 집자리에 앉아 옥분이 부엌에서 좁쌀을 정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깊고 무거운 것이 깃들어 있었지요. 자네가 여기 이리 살고 있었구나. 거지 노인이 입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지 못하였지요. 다만 어린 도리가 마루 끝에 앉아 그 말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7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할아버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 노인이 화들짝 놀라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아가야. 늙은이가 혼잣말을 한 게다. 늙은이는 가끔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법이지. 도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 품에서 그 노수저 한 짝을 다시 꺼내어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노인의 시선이 그 노수저에 가 닿았지요. 노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 수저가 어찌 저 아이의 손에 있단 말이냐. 거지 노인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수저가 옥분의 죽은 영감이 평생 쓰던 그 노수저와 똑 닮았다는 사실을 노인은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날 옥분의 단칸방에는 세 사람이 잠을 청하였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손자, 그리고 한 발을 저는 늙은 거지. 그 세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 세 사람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옥분도 도리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거지 노인 한 사람만이 모든 사실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옥분이 단칸방에서 부스럭부스럭 일어나는 소리에 거지 노인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노인은 단칸방 집자리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옥분의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옥분은 자기 어깨에 덮였던 누비 속옷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옷은 어젯밤 옥분이 손자 도리에게 덮어준 것인데 새벽이 되니 자기 어깨에 도로 덮여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도리가 또 옥분은 한숨을 폭 내쉬며 그 속옷을 다시 손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7살 아이가 자다가도 외할머니 추울까봐 속옷을 옮겨 덮어준 것이었지요. 거지 노인이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옥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손자가 외할미를 그리 살뜰히 챙기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이오. 노인장 일찍 깨셨구려. 저 아이는 일찍 어미와 아비를 잃은 아이라오. 어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된 게지요. 어미와 아비를 일찍 잃었다 하셨소. 7년 전에 자식이 다리를 다쳐 시름시름 앓다가고 그 직후 며느리도 산고로 가버렸소. 자식이 다리가 부러져 약 한 첩을 못 써보고 그렇게 가버렸지요. 거지 노인이 한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지요. 어디서 다리를 다쳤다 하셨소? 이 김 부자대 꽃간에서 일하다가 큰 곡식 가마니에 깔렸다 하더이다. 김 부자 영감이 그 일을 안타까이 여겨 약값 한 푼이라도 보태라며 우리에게 좁쌀 한 마를 보내주셨지요. 좁쌀 한 마리요? 예. 거지 노인의 눈빛에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지요. 노인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부인 댁의 그 사연이 참으로 안타까워. 그래도 외손자가 저리 야무지게 자라주니 부인의 마음이 든든하시겠소. 든든하다 하기에는 우리 도리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소. 사흘을 굶고도 배 안 고프다 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소. 옥분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거지 노인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잠시 후 도리가 잠에서 깨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자기 품을 더듬어 노수저 한 짝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였지요. 거지 노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손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야, 그 수저는 어디서 났느냐? 우리 아빠 거예요. 아빠 거라. 할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쓰던 거래요.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녀요. 거지 노인은 작은 손에 들린 그 노수저를 잠시 보여달라고 손짓하였습니다. 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할머니를 한 번 쳐다보았지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자 도리는 두 손으로 그 노수저를 거지 노인 앞에 받쳐 들었습니다. 거지 노인이 그 수저를 받아 손바닥 위에 가만히 놓고 들여다보았지요. 손잡이 끝이 살짝 휘어진 모양, 손때가 곱게 절은 빛깔, 그리고 손잡이 안쪽 거지 노인의 눈빛이 그 안쪽에서 멈추었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지요. 워낙 가는 글씨여서 햇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부인, 왜 그러시오, 노인장? 이 수저 손잡이 안쪽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시오? 그 안쪽에 무엇이 있단 말이오? 가는 글씨가 새겨져 있소이다. 옥분이 깜짝 놀라 그 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햇빛 한 줄기가 흙벽 사이로 새어 들어와 그 손잡이 안쪽을 비추었지요. 옥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분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맺혔지요. 이게 무슨 글씨란 말이오? 우리 자식이 새긴 게란 말이오? 거지 노인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부인의 자식분이 죽기 전에 새겨놓은 글씨인 듯하오. 글씨가 짧아 무슨 뜻인지 단번에는 알기 어려우나 분명 무언가 일러주려 새긴 것이오. 부인, 이 수저를 잠시만 늙은이에게 빌려주시겠소? 노인장이 무엇을 하시려오? 이 글씨가 무엇을 일러주는지 알아내고 싶을 뿐이오. 부인을 위해서이요. 옥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노수저를 거지 노인의 손에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거지 노인은 그 수저를 자기 보찜 깊은 곳에 갈무리하며 다시 한번 옥분에게 다짐하듯 말했지요. 부인, 이 수저는 사흘 안에 반드시 도리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이 늙은이의 약속이요. 알겠소, 노인장. 거지 노인은 그날부터 한 발을 절며 안골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거지 노인이 무엇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저 한 발을 저는 가난한 늙은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러 다니는 것으로만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거지 노인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어사라 불리는 노암행어사. 환갑을 한 해 앞두고 마지막 임무로 안골에 내려온 사람이었지요. 임금이 직접 봉서 한 통과 마패 한 장을 내리며 일러둔 마지막 임무. 안골 김진사가 환곡을 빼돌리고 백성을 학대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으니 박경이 마지막으로 그 진위를 가려주오. 환곡 장부의 위치만 찾아내면 그 다음은 어사 출도로 단번에 처리할 일이오. 박어사는 그 공서를 가슴 깊이 품고 안골에 내려왔습니다. 다만 그가 안골을 마지막 임무지로 자원한 데에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이유가 더 있었지요. 그것은 옛 무과 동문이었던 한 친구의 자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난한 양반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평생 무과 급제를 꿈꾸었던 사람. 그러나 어느 해 갑자기 무과 준비를 그만두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하였지요. 박어사는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옥분의 죽은 영감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날 박어사는 우선 우물가 빨래터로 갔습니다. 마을 빨래터는 정보의 보고이지요. 동네 부엌대기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온갖 소문을 주고받는 곳이었으니까요. 한 발을 절며 빨래터 옆 거적대기에 누워 박어사는 눈을 감은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귀는 활짝 열어두었지요. 동네 부엌대기들이 자기들끼리 수다를 떠는 소리가 그대로 박어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그 댁이 환곡을 또 빼돌렸다 하더이다. 쉿, 그런 소리는 함부로 하면 못 쓴다네. 김 부자댁 귀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거지들은 죽임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네. 그렇긴 하오만 작년에 우리 옆집 영감이 환곡을 빌리러 갔다가 2배 이자에 못 견뎌 야반도주했다 하지 않았소. 환곡이라는 게 본디 봄에 빌리고 가을에 같은 양 갚으면 되는 게요. 그런데 2배 이자가 어디 있단 말이오. 2배도 그렇지만 작년에 마님이 빨래꾼 돛박을 깎은 것은 또 어찌하오. 약속한 2돛박을 한 돛박으로 깎고도 마지막에는 빈 바가지를 던졌다 하지 않소. 옥분 할멈 말이로구먼. 옥분 할멈은 평생 행랑살이만 하다가 며느리도 가고 자식도 가고 이제는 외손자 하나 데리고 사는 처량한 신세요. 그런 양반에게도 빈 바가지를 던지는 마님이 어디 있겠소. 박어사는 거적대기 위에서 모든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형형한 두 눈이 거적대기 자락 사이로 잠깐 빛났지요. 빨래터에서 일어난 박어사는 다음으로 마을
어귀의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안골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지요. 박 어사가 한 발을 절며 약방 안으로 들어가 동량을 청하자 약방 주인이 마침 손님이 없던 차여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장,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흘러 내려온 늙은이요. 약방 주인장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오. 7년 전에 이 댁에서 약을 사가던 옥분 할멈이라는 분을 기억하시오? 옥분 할멈이라. 약방 주인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억하오. 자기 자식 다리에 약을 쓰겠다고 매일같이 우리 약방에 와 발을 굴렀던 분이요. 그러나 김 부자댁이 약값을 보태주지 않아 약 한 첩을 못 사가더이다. 김 부자댁이 약값을 보태주지 않았다 하셨소. 보태주기는커녕 노인장, 이건 정말 입 밖에 내선 안 될 일이오만 김 부자댁 안주인이 직접 우리 약방에 와서 일러둔 일이 있소. 옥분 할멈 자식에게는 절대 약을 팔지 말라고 말이오. 박 어사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왜 그랬는지는 나도 모르오. 다만 박마님이 직접 와서 그리 일러두니 우리 같은 약방이 어찌 그 댁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겠소. 옥분 할멈에게는 약을 안 팔았소이다. 옥분 할멈 자식이 죽고 나서야 그 일이 마음에 평생 짐으로 남았지요. 고맙소, 약방 주인장. 박 어사는 약방을 나오며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의 죽은 자식은 단순히 약을 못 써서 죽은 것이 아니었지요. 김 부자댁이 약을 못 쓰게 막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박 어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참 동안 발걸음을 멈춰 섰지요. 다음으로 박 어사가 향한 곳은 김 부자댁 마당이었습니다. 거지가 부잣집 마당에 들어가 동량을 청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으니 박 어사는 자연스럽게 김 부자댁 소슬대문 앞에 거적대기를 펼쳤지요. 그러고는 한 발을 저는 척 절며 사랑채 앞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김진사와 광수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환곡도 작년처럼 절반은 곳간에 갈무리해 두면 되겠지요? 오냐. 다만 올해는 좀 더 조심해야 한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어사라 하면 도성출도 어사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지. 환갑 다 된 노 어사 한 사람이 마지막 임무를 자원해 어디로 내려간다 하더라. 우리 안골은 아닐 거다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지. 마패는 어디 두시면 되겠습니까? 꽃간 안쪽 깊은 곳, 우리만 아는 그 자리. 광수 너도 그 자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 두면 누구도 못 찾는다. 박 어사는 거적대기 위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채 안에 두 사람이 말한 곳간 안쪽 깊은 곳, 우리만 아는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것을 알아내야만 환곡 장부와 마패의 위치를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사랑채 앞을 지나갔습니다. 곳간지기 곰배였지요. 곰배는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가다가 거적대기 위의 거지를 한 번 흘낏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곳간 쪽으로 가버렸지요. 박 어사는 그 곰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저 사내. 박 어사의 눈빛이 짙게 흔들렸습니다. 김 부자댁 마당 거적대기 위에 누워있을 때 종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던 한마디가 박 어사의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곰배 저 양반은 24년 전부터 김 부자댁에서
자란 종이라네. 어디서 굴러들어 온 줄도 모르는 사고 묻힌의 아이였다지. 박 어사는 24년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옥분에 죽은 영감이 무과를 포기한 그 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옥분에 죽은 영감에게는 큰아들이 하나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영감이 충격으로 무과를 포기했다는 그 일. 설마 박 어사는 거적대기 위에 누운 채 곤배의 뒷모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 왼쪽 눈썹 끝에 작은 흉터, 그리고 옥분에 죽은 영감을 닮은 콧날. 저것이 그 아이로구나. 박 어사의 입에서 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마당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스쳐 다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박 어사는 두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박 어사가 풀어야 할 매듭이 한 가닥에서 두 가닥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환곡 장부 한 가닥, 그리고 옥분에 잃어버린 큰아들 한 가닥. 박 어사는 그날 저녁 옥분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끓여준 멀건죽 한 그릇을 절반만 비우며 박 어사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거지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다만 옥분의 단칸방 한 귀퉁이에 누워 잠을 청할 적 박 어사의 두 눈은 한참 동안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박 어사의 발걸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한 발을 저는 거지 노인이 안골 마을 곳곳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모습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이 김 부자댁의 비리를 캐기 위한 발걸음이었음을 아는 이는 박 어사 자신뿐이었습니다. 이날 박 어사는 안골산 너머의 작은 절 청수암으로 향했습니다. 청수암 주지 스님이라면 24년 전 옥분 영감의 일을 기억할 만한 사람이었지요. 청수암 주지는 옥분 영감과도 친분이 있었던 늙은 스님이었으니까요. 청수암 산문 앞에 도착한 박 어사가 한 발을 절며 들어서자 마당을 쓸던 한 동자승이 의아한 눈빛으로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장, 어디서 오셨소이까? 한양에서 흘러 내려온 늙은이요. 청수암 주지 스님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하니 잠시 뵙기를 청하오. 잠시만 기다리시오. 동자승이 안채로 사라졌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흰 눈썹이 길게 내려온 노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주지 스님이 박 어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박경, 이게 얼마만이요? 거지 행색을 하셨다 하나 그 눈빛은 30년 전과 똑같소이다. 주지 스님, 알아보시는구려. 내가 어찌 박경의 그 눈빛을 잊겠소. 자, 안으로 드시오. 박 어사는 청수암 안채에 들어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주지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동자승이 모두 물러나자 박 어사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지요. 주지 스님, 24년 전 옥분 영감 댁의 그 일을 기억하시오? 큰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그 일 말이오? 그렇소. 주지 스님이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다마다요. 그날 옥분 영감의 부인께서 산이고 들이고 온 마을을 미친 듯이 뒤지셨소. 우리 청수암에까지 와서 큰아이를 찾으셨지요. 그 부인의 왼쪽 팔뚝에서 피가 줄줄 흘렀건만 본인은 그것도 모른 채 우리 절 마당을 헤매시더이다. 주지 스님, 그날 그 일이 우연한 사고였다 생각하시오? 박경, 무슨 말씀을 하시오? 24년이 지나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소.
그날 옥분 영감대 큰아이를 잡아간 자가 누구인지 짚히는 데가 있소이다. 주지 스님의 눈빛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노 스님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답했지요. 박형, 사실 나도 그날 일에 한 가지 의심을 품어왔소. 옥분 영감이 무과 답안지를 김 부자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던 차에 큰아이가 사라졌으니 말이오. 다만 증거가 없으니 24년을 입을 다물고 살아왔던 게요. 증거가 없다 하셨소. 증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증언이 있소. 그날 마당 옆 골목길에서 김 부자댁 종놈 셋이 한 아이를 보따리에 싸 둘러매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있다오. 다만 그이는 본 것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평생 안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소. 그 사람이 누구요? 우리 안골 어귀 주막의 늙은 주모분이 어머미요. 박 어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고맙소, 주지 스님. 늙은이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소이다. 24년 전 옥분 영감의 큰아이, 그 아이의 외모에 어떤 특별한 표식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오? 왼쪽 눈썹 끝에 어릴 적 다친 흉터가 하나 있었소. 마당에서 놀다 손 모서리에 부딪혀 다친 자국이었지요. 늙은이가 어찌 그것을 잊겠소. 박 어사의 가슴이 쿵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김 부자대 꽃간지기 곰배의 왼쪽 눈썹 끝에도 똑같은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지 스님, 한 가지만 더 약조해 주시오. 오늘 늙은이가 다녀간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박형, 늙은이가 살아온 횟수가 얼마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지요. 박 어사는 청수함을 나오며 한 짐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진 듯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4년간 풀리지 않던 매듭의 한 가닥이 천천히 풀려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지요. 청수함을 나온 박 어사는 곧장 안골 어귀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분이 어멈이라는 늙은 주모가 운영하는 작은 주막이었지요. 마당이라야 평상 하나 놓일 정도로 좁고 부엌은 한 평짜리 흙바닥이 전부인 그런 주막이었습니다. 박 어사가 한 발을 절며 평상에 걸터 앉자 분이 어멈이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었습니다. 노인장, 막걸리는 2푼이요. 늙은이에게 막걸리를 한 푼만 받으시면 안 되겠소. 한 푼은 우리 단칸방에 든 외할미에게 좁쌀 한 줌 사다 드릴게요. 박 어사가 짐짓거지 노인 행세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분이 어멈이 그 모습을 한참 보더니 막걸리 한 사발을 그냥 내주었지요. 한 푼도 받지 않으리다. 늙은이가 늙은이 사정을 헤아려 드려야지요. 고맙소, 어멈. 박 어사는 그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분이 어멈을 슬슬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멈, 안골에 산 지가 얼마나 되시오? 30년이 넘었구려. 시집은 안골로 와서 평생을 여기서 살았소. 30년이라. 그러면 24년 전 옥분 영감 댁의 큰아이가 사라진 그 일도 기억하시오? 분이 어멈의 손이 잠깐 멈칫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무덤덤하게 답했지요. 기억하지요. 그게 한 동네 일이라 모를 수가 있겠소. 늙은이가 사실은 옥분 영감과 옛 친구였소. 30년 전 한솥밥을 먹으며 무과를 같이 준비하던 동문이었지요. 옛 친구의 큰아이가 사라진 그날의 일이 마음에 평생 짐이 되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그 진실을 알고 싶어 안골에 내려온 게요. 분이 어멈이 한참 박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평상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노인장, 그 일은 입 밖에 내면 우리 같은 거지 주막은 단번에 망하는 일이오. 김 부자댁 입김이
어디까지 닿는 줄 아시오? 늙은이가 어멈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리다. 그저 들은 발을 가슴에 묻을 뿐이요. 노인장이 정말 옥분 영감의 옛 친구가 맞으시오? 이 인장을 보시오. 박 어사가 보찜 안에서 작은 인장 하나를 꺼내 평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옥분 영감과 무과 동문이었을 적 두 사람이 함께 새긴 우정의 인장이었지요. 분이 어멈은 그 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노인장이 보통 분이 아니심을 알아보았소이다. 내가 어사다, 어멈. 박 어사가 이 한마디를 입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분이 어멈이 깜짝 놀라 더욱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사 또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오리다. 분이 어멈은 24년 전 그날 새벽 안골 어귀 주막마당을 쓸다가 보았던 한 광경을 박 어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김 부자댁 종놈 셋이 큰 자루 하나를 둘러매고 안골 어귀를 빠져나가는 모습. 그 자루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분이 어멈은 그것을 보고도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다 하였습니다. 김 부자댁이 무서워서 말이지요. 어사 또 그 자루 안의 아이가 옥분 영감댁 큰아이였다는 사실을 말해서는 다들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아왔다오. 김 부자가 옥분 영감의 무과 다반지를 빼앗으려다 거절당해 앙심을 품었다는 소문이 그 무렵 돌고 있었으니까요. 고맙소, 어멈. 어멈은 24년 전의 일을 입에 담은 적 없는 것으로 하시오. 늙은이도 결코 어멈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을게요. 어사 또 부디 그 못된 김 부자놈을 죄송하오. 영감마님을 단죄해 주시오. 한 가족을 그렇게 짓밟은 자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하늘이 두고 보지 않을 일이오. 어멈, 약조하리다. 박 어사는 분이 어멈에게 깊이 감사하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이제 박 어사의 손에는 한 가닥의 매듭이 더 풀린 셈이었지요. 김 부자가 옥분의 큰아들을 납치한 직접 가해자라는 사실이 분이 어멈의 증언으로 거의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박 어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안골 마을 끝의 폐가였습니다. 그 폐가는 옥분의 죽은 영감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었지요. 영감이 죽은 후 옥분이 김 부자댁 행랑채로 옮겨가며 폐가가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박 어사는 그 폐가의 뒤뜰에 한참 동안 서서 옛 친구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구나, 친구. 박 어사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맺혔지요. 그러나 박 어사는 곧 눈을 닫고 폐가 뒤뜰의 작은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우물 안쪽 벽에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새긴 작은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로 살자, 두 친구. 박 어사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30년 전의 약속이 우물 안쪽 벽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저녁 무렵 박 어사는 옥분의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옥분이 그날 빨래터에서 받아온 좁쌀 한 줌으로 끓인 죽 한 그릇을 절반만 비우고 박 어사는 다시 자기 보찜을 풀었지요. 그 안에서 어제 옥분에게 빌려간 그 노수저를 꺼냈습니다. 박 어사는 호롱불 아래에서 그 노수저 손잡이 안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 새겨진 작은 글씨는 5글자였지요. 곳간 둘째 칸. 박 어사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옥분의 죽은 자식이 마지막 힘으로 새겨놓은 단서였습니다. 김 부자댁 환곡 장부가 곳간 둘째 칸에 숨겨져 있다는 단서. 박 어사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식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할미와 외손자를 위해 남긴 그 글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자식이 자네를 닮았네, 친구. 끝까지 정의를 지키려 했어. 박어사는 그 노수절을 다시 보찜 깊은 곳에 갈무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옥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그 수저를 옥분의 손에 다시 놓아드렸지요. 부인, 이 수저는 우리 도리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으시오. 늙은이가 보고자 한 글씨는 다 보았소이다. 노인장, 그 글씨가 무엇이었소이까? 부인의 자식이 마지막으로 외할미와 외손자에게 남긴 약조였소. 그 자세한 뜻은 며칠 안에 늙은이가 풀어드리리다. 옥부는 그 노수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가슴에 안았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기 직전 새겨놓은 글씨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옥분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하였지요. 옥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곧 그 눈물을 닦고 잠든 손자의 품에 그 노수저를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이날 밤 박어사는 단칸방 집자리에 누워 한 가지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일은 김 부자댁 곳간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지요. 곳간 둘째 칸에 환곡 장부가 정말로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어사는 옥분이 일어나기 전에 단칸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을 절며 김 부자댁 소슬대문 앞 거적대기 자리에 다시 누웠지요. 거적대기 위에 누워 박어사는 김 부자댁 곳간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정오 무렵 곳간지기 곰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가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그 틈을 타 한 발을 절며 곳간 안쪽으로 슬쩍 들어갔지요. 곳간 안은 어두컴컴하였고 곡식 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째 칸은 평범한 곡식 자루로 가득하였지요. 둘째 칸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곡식 자루 사이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어사가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두툼한 장부 하나와 임금 마패 한 장의 모조품, 그리고 환곡 횡령 기록이 적힌 빽빽한 종이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박어사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24년에 걸친 김 부자의 죄악이 모두 이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박어사는 그 장부 한 장을 슬쩍 빼내어 자기 보찜 안에 갈무리하였습니다. 한 장만 있어도 어사 출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거기 있는 자. 곳간 입구에서 곰배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어사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지요. 그러나 박어사는 노련한 어사였습니다. 한 발을 절며 비틀거리는 첫 곳간 둘째 칸에서 나오며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곡식 한 줌이라도 얻을까 하여 들어왔소이다. 곳간지기 어른, 한 번만 봐주시오. 곰배가 박어사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뚝뚝한 얼굴로 박어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지요. 이 거지 노인이 우리 댁 곳간이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잘못했소이다, 곳간지기 어른. 한 번만 봐주시오. 늙은이가 너무 굶어서 정신이 없었소. 썩 꺼져라. 다음번에 또 보이면 그때는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곰배가 박어사를 곳간 밖으로 끌어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어사는 한 발을 절며 일어나 소슬대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러나 박어사의 보찜 깊은 곳에는 환곡 장부 한 장이 단단히 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박 어사가 거둔 첫 번째 가짜 승리였습니다. 환곡 장부의 위치를 확인하고 결정적 증거의 한 장을 손에 넣었지요. 그러나 박 어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곤배가 박 어사를 곳간 밖으로 내쫓은 그 순간 곤배가 본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음을 말입니다. 박 어사가 보찜 안에 갈무리한 그 종이 한 장의 끝자락이 보찜 사이로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곤배는 그 종이의 모서리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곤배는 박 어사를 내쫓고는 바로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김진사의 사랑채 문 앞에 서서 헛기침 한 번을 한 후 작은 목소리로 보고하였지요. 영감마님, 한 가지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곤배야. 오늘 정오 무렵 우리 곳간에 거지 노인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둘째 칸까지 들어갔다가 보찜에 무언가 종이 한 장을 넣고 나갔습니다. 둘째 칸에 그 장부 한 장 같았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김진사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거지 노인의 행색이 어떠하더냐? 누더기 두루마기에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한 발을 절며 다니는 늙은이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거적대기를 펴고 누워있던 그 노인입니다. 광수야, 듣고 있느냐? 예, 아버님. 그 거지 노인을 곧장 잡아오기는 위태롭다. 만에 하나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라면 우리도 위험하다. 먼저 그 늙은이가 어디에 묵는지부터 알아내야지. 곤배야, 내가 그 노인을 미행해라. 분부 받자 없겠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사랑채 안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24년 전 옥분 영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그 눈빛이 다시 한번 살아난 것이었지요. 박 어사가 거둔 첫 번째 가짜 승리는 동시에 김 부자가 더 큰 역습을 펼치는 신호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곤배가 사랑채를 나와 한 발을 절며 마을을 걷는 박 어사를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사는 골목골목을 천천히 돌고 또 돌았지요. 그러나 박 어사도 그 미행을 미처 눈치채지는 못한 듯 해가 기울 무렵에야 자기 거처로 향했습니다. 곤배는 박 어사가 행랑채 끝에 어느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지요. 저 노인이 옥분 할멈의 단칸방에 묵고 있단 말이냐. 곤배의 입에서 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곤배는 곧장 사랑채로 돌아가 김진사에게 보고하였지요. 영감마님, 그 거지 노인이 옥분 할멈의 단칸방에 묵고 있사옵니다. 옥분이라면 빨래꾼, 그 노파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허허,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구나. 광수야 됐다. 그 늙은 빨래꾼이 약점이다. 옥분의 외손자를 잡아라. 그 외손자를 잡아 도둑으로 몰아놓으면 그 늙은 거지가 우리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외손자를 도둑으로요? 그 외손자가 늘 품고 다닌다는 그 노수저 한 짝 그것을 우리 곳간에서 훔친 물건으로 둔갑시키면 되지 않느냐. 곤배야, 내가 그 일을 맡아라. 김진사의 음흉한 계략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곤배는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사랑채를 나왔지요. 그러나 곤배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곳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곤배는 잠시 마당 한 귀퉁이에 멈춰 섰지요. 그 외손자 콧등에 점이 있는 그 7살 아이. 어쩐지 곤배의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 콧등의 작은 점이 자꾸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지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빤히 올려다볼 때마다
곤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곤 하였습니다. 그 일렁임의 정체를 곤배 자신도 알지 못하였지요. 이튿날 새벽 박어사는 옥분의 단칸방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환곡 장부 한 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하는 마지막 봉서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어사는 그 봉서를 안골에서 가장 가까운 역참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박 어사가 단칸방을 비운 사이 김 부자댁의 음모가 옥분과 도리를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날 옥분은 평소처럼 김 부자댁에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도리는 옥분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갔고 행랑마루 그늘에 또 쪼그려 앉아 외할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았지요. 정오 무렵 곤배가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마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가야, 잠깐 일어나 보거라. 7살 도리가 영문도 모르고 일어섰습니다. 곤배는 도리의 두 어깨를 가만히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지요. 그러고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도둑이 잡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박마님이 안채에서 황급히 나오고 김광수가 사랑채에서 부채를 들고 달려 나왔지요. 마당의 종들과 일꾼들이 일제히 모여들었습니다. 멀리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옥분도 무슨 일인가 하여 황급히 달려왔지요. 무엇이 도둑이라 하느냐, 곤배야? 박마님이 부채를 펄럭이며 다가왔습니다. 곤배는 도리의 작은 손목을 단단히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품속을 뒤져 그 노수저 한 짝을 꺼냈지요. 이 어린 것이 우리 곳간에서 이 노수저를 훔쳐 품에 넣고 있었습니다. 마님, 어찌? 박마님의 입가에 표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달려와 손자의 앞을 막아섰지요. 마님, 그것은 우리 도리의 죽은 아비 유품입니다. 곳간에서 훔친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옥분이 너 이 늙은 것이 거지 같은 것이 우리 곳간에서 노수저를 훔치고도 모자라 그것을 자기 자식 유품이라 우기느냐? 마님, 우리 자식이 평생 쓰던 그 수저가 분명하옵니다. 손잡이 끝이 휘어진 것은 옛날에 우리 영감이 무과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있던 흔적이옵니다. 내 영감이 양반이었다는 그 헛소리는 또 하느냐? 양반의 수저면 양반답게 다 모셔두어야지. 어찌 천한 종놈처럼 다 달아빠진 채로 굴러다닌단 말이냐? 박마님은 부채로 옥분의 어깨를 한번 내리쳤습니다. 옥분이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7살 도리가 외할머니를 보호하려고 작은 몸을 던져 옥분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때리지 마. 우리 할머니 거짓말 안 해. 이 어린 것이 어디서 어른께 그런 말투를. 김광수가 부채로 도리의 머리를 한번 내리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자기 몸으로 도리를 감쌌지요. 부채가 옥분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마님 광수 도령 죄송하옵니다. 죄송하옵니다. 옥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옥분은 손자를 자기 품에 단단히 안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마당에 모여든 종들과 일꾼들이 모두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지요. 곤배야, 저 도둑 늙은 것과 어린 것을 안골 관아에 신고하거라. 도둑질한 자들은 그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지. 박마님이 한마디 명령을 내리자 곤배가 옥분의 팔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곤배의 손은 한순간 멈칫하였지요. 옥분의 왼쪽 팔뚝 안쪽 옷고름이 풀려 그 자리가 살짝 드러났던 것입니다. 거기 한 뼘쯤 되는 길고 깊은 흉터가 곤배의 시야에 들어왔지요. 곤배의 가슴이 한순간 콱 막히는 듯하였습니다.
그 흉터가 어쩐지 머나먼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과 겹치는 듯하였지요. 마당에서 누군가가 휘두른 막대기에 누군가의 팔뚝이 찢어지던 그 장면. 그러나 곤배는 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한 채 머리만 한 번 흔들었습니다. 할멈, 따라오시오. 곤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박마님이 곤배를 흘낏 보더니 핀잔을 주었지요. 곤배야, 어찌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둑 할멈을 다루느냐? 단단히 잡아 끌어라. 예, 마님. 곤배는 옥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도리의 손목까지 잡아 마당을 빠져나가려 하였지요. 7살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에게 매달리며 작은 목소리로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무서워. 우리 도리 무서워하지 말거라. 할머니가 옆에 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손자만은 끝까지 지키리라는 한 노파의 결심이었지요. 바로 그때 소슬대문 쪽에서 한 사람이 한 발을 절며 들어왔습니다. 박어사였지요. 한양 역참으로 봉서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김 부자댁 마당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황급히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마님? 박어사가 짐짓한가한 거지 노인의 어투로 물었습니다. 박마님이 부채로 박어사를 가리키며 짜증을 냈지요. 이 거지 노인은 또 무엇이냐? 우리 댁 마당이 거지들의 모임 자리이냐? 부인. 박어사가 옥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에 옥분의 눈에 작은 빛 한 줄기가 어렸지요. 노인장. 부인, 이 늙은이를 믿으시오. 잠시만요. 박어사는 옥분에게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속삭이고는 곧방 마님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마님, 늙은이가 한 가지 청이 있소이다. 저 어린 손자만은 우리 단칸방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어린 것이 관아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겠소이까. 이 거지 노인이 어디서 감히 우리 댁 일에 끼어드느냐. 마님, 늙은이가 마지막 부탁을 올리는 게요. 어린 것 하나만. 박마님은 부채로 박어사의 어깨를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박어사가 한 발을 절며 휘청였지요. 그러나 옥부는 그 사이에 박어사가 자기에게 보낸 작은 눈빛 한 줄기를 분명히 읽어내었습니다. 잠시만 견디시오, 부인. 늙은이가 풀어주리다. 옥분과 도리는 결국 곤배의 손에 끌려 김 부자댁 소슬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안골 관아까지 가는 그 길은 옥분에게 24년 평생 가장 긴 길이었지요. 7살 도리가 자기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수저를 떨어뜨려서 이런 일이. 우리 도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 도리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옥부는 손자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24년을 살아오며 옥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신이 굶어 죽는 일이 아니었지요. 자기 손에 남은 마지막 한 가닥 이 어린 외손자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안골 관아에 도착하자 곤배가 옥분과 도리를 마당에 무릎 꿇리고 김 부자댁에 도둑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안골 현감은 김 부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현감은 거의 듣지도 않고 옥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어찌 어린 손자까지 도둑으로 키웠단 말이냐? 한 식경 내에 그 도둑 맞은 노수저를 우리 대꽃간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는 안골에서 즉시 추방한다. 다시 안골 땅에 발을 들이면 그때는 멍석마리를 당할 줄 알아라.
현감 어른, 우리 손자의 죽은 아비 유품이옵니다. 도둑이 아니옵니다. 닥쳐라. 김 부자대 꽃간지기가 직접 보고한 일이다. 무슨 핑계가 그리 많으냐? 현감은 곤배에게 명하여 그 노수저를 김 부자대 꽃간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옥분과 도리는 그 길로 안골에서 쫓겨났지요. 옥분이 평생 살아온 안골 땅을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7살 도리가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골 어귀를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거적대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펼쳐져 있었지요. 박어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로 가? 모르겠다. 우리 도리. 어디든 우리 둘이 살 곳이 있겠지. 옥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사흘을 굶고 빈 바가지를 받고 외손자가 도둑 누명까지 쓴 그날, 옥분의 가슴은 한 자루의 칼에 깊게 찔린 듯하였지요. 옥분은 안골을 빠져나오는 길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4년을 살아온 그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옥분의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게 한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은 안골산 너머 작은 언덕에 있는 옛 무덤이었지요. 옥분의 죽은 영감이 묻혀있는 그 무덤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무덤 앞에 와 풀썩 주저앉아 흙무덤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영감. 옥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흙무덤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큰아들도 잃고 우리 작은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이제는 외손자까지 도둑 소리를 듣고 안골에서 쫓겨났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시련을 다 겪어야 하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 살아온 게요. 7살 도리가 외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무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산 너머로 흩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무덤 너머의 소나무 아래에 한참 동안 서 있었지요. 박어사였습니다. 박어사는 김 부자댁 마당에서 옥분과 도리가 끌려간 후 멀찍이 두 사람을 따라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이지요. 박어사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친구야, 자네 부인이 너무 힘들어하네. 자네가 좀 도와주게. 박어사의 입에서 옛 친구를 부르는 그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한솥밥을 먹던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박어사도 한참을 함께 흐느꼈지요. 이날의 절망이 옥분에게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한 줄기 빛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박어사가 무덤 앞으로 천천히 내려와 옥분의 곁에 앉았습니다. 옥분이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머리를 조아렸지요. 노인장, 어찌 여기까지? 부인. 박어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지 노인의 어투를 벗어났습니다. 형수님. 옥분이 멈칫하였습니다. 형수님이라니. 30년 전 무과를 같이 준비하던 영감의 친구만이 옥분을 그렇게 불렀었지요. 방금 뭐라 하셨소이까? 형수님이라 하였소이다. 30년 전 댁의 영감과 한솥밥을 먹으며 무과를 같이 준비하던 박가 늙은이가 그 박가올시다. 옥분의 두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박어사가 보찜 안에서 작은 인장 하나를 꺼내어 옥분 앞에 보여주었지요. 영감과 박어사가 우정의 표시로 함께 새긴 그 인장이었습니다. 옥분이 그 인장을 보는 순간
24년 전 영감이 살아있을 적에 그 모습이 한꺼번에 가슴에 떠올랐지요. 옥부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이 꺾이며 흐느꼈습니다. 어르신 어찌 이제야. 형수님, 그동안 사정이 있어 늙은이가 모습을 감추고 있었소이다. 형수님의 외손자는 도둑이 아니오. 그 수저는 형수님의 자식 그이의 손때가 묻은 진짜 유품이오. 늙은이가 보았소. 옥부는 흙무덤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박어사가 옥분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지요. 형수님, 한 가지 더 들으셔야 할 일이 있소이다. 24년 전 잃어버린 큰아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늙은이가 알아내었소. 그리고 7년 전 산고로 죽었다 들으신 며느님도 살아있소. 옥분의 가슴이 멎는 듯하였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게 다 무슨 말씀이시오? 어르신, 늙은이를 위로하느라 거짓을 보태시면 안 돼요. 형수님, 늙은이가 어찌 거짓을 입에 올리겠소. 모두 사실이요. 다만 이 모든 사연을 푸는 데는 어사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오. 형수님, 늙은이가 사실 안골에 내려온 것은 한 가지 임무 때문이었소이다. 박어사가 보찜 깊은 곳에서 임금의 봉서와 마패를 꺼냈습니다. 옥분이 그것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지요. 어사또도. 형수님, 늙은이가 환갑을 한 해 앞두고 마지막 임무로 안골에 자원하여 내려왔소이다. 이 한 임무로 김 부자의 24년 죄악을 모두 단죄하고 형수님 가족을 다시 모으리다. 늙은이의 약조요. 옥분이 박어사 앞에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흙무덤 위로 옥분의 굵은 눈물이 떨어졌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안골관아 앞에 한 사내가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도하시었다. 온 안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어사가 누더기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고 검은 사모와 흑달령으로 갈아입은 채 관아에 들어섰지요. 안골 현감이 사색이 되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자리에 김진사와 박마님과 광수가 끌려와 무릎이 꿇어졌지요. 곶간지기 곰배도 함께였습니다. 박어사가 대청 위에 앉아 환곡 장부 한 장을 펼쳤습니다. 김진사, 이 장부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댁의 일상 곡식 출납 장부요입니다. 환곡과는 무관한 내 곶간지기 곰배가 보고하기를 이 장부는 둘째 칸 깊은 곳 나무 상자 안에 있었다. 그 나무 상자 안에는 임금의 마패 모조품과 환곡 횡령 기록종이 다발이 함께 있었다. 김진사, 거짓을 보태지 말거라.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마님이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외쳤지요. 어사또 그것은 다 영감이 시킨 일이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영감의 죄이지 제 죄가 아니오. 부인 무슨 소리를 하느냐? 김진사가 박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박마님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7년 전 옥분의 아들에게 약을 못 쓰게 막은 것도 영감이 시켰소. 옥분의 며느리를 떠밀어 다치게 한 것도 영감의 명이었소. 24년 전 옥분의 큰아들 곰배를 잡아간 것도 영감이리오. 박마님이 자기 입으로 모든 죄악을 줄줄이 토해냈습니다. 김진사가 사색이 되어 자기 큰아들 광수를 가리켰지요. 광수야, 사실은 내가 시작한 일 아니냐? 내가 그 자식을 다리 부러뜨리지 않았느냐? 아버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것은 다 아버님 명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서로를 가리키며 죄악을 토해내는 광경이 안골 관아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종들과 일꾼들이 그 추한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박어사가 한 번 손을 들어 그 소란을 멈추었습니다. 곰배야, 한 가지 묻겠다. 곰배가 머리를 조아렸지요. 내 어미는 너를 길에 버린 자라 들어왔다. 내 어미가 너를 2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들었느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어삿도. 곰배야, 그 말은 거짓이다. 내 어미가 너를 찾으려 미친 듯이 안골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다 가시 박힌 담장을 넘으며 왼쪽 팔뚝이 깊게 찢어졌느니라. 그날 너를 지키려다 팔뚝이 찢어진 그 여인이 누구더냐? 곰배야, 그 흉터를 너도 어릴 적 한 번 본 일이 있을 게다. 곰배의 가슴이 한순간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24년간 잊고 살았던 그 마지막 장면, 어머니가 자기를 끌고 가는 종놈의 막대기를 막아서다 팔뚝이 찢어지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지요. 어머니. 곰배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곰배의 왼쪽 눈썹 끝 작은 흉터를 만져보았지요. 옥분이 무너지듯 곰배의 머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곰배 맞느냐? 어디서 그렇게 컸느냐? 어디서 그렇게 컸느냐? 어머니,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곰배가 옥분 앞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였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두 모자 사이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마당에 모여든 모든 이가 그 광경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사, 24년 전 옥분 영감의 무과 다반지를 빼앗으려다 거절당해 그 큰아들을 납치한 죄, 7년 전 옥분의 작은아들에게 약을 못 쓰게 막아 죽게 한 죄, 그 며느리를 떠밀어 다치게 한 죄, 24년에 걸친 환곡 횡령으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 이 모든 죄가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형도 모자란 죄이다. 김진사 일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에게 환곡으로 풀고 김진사와 박마님과 김광수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다시 신문토록 하라. 어사또 한 번만 봐주시오. 김진사가 머리를 박으며 빌었지만 어사의 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마님과 광수가 끌려가며 마당이 떠나갈 듯 통곡하였지요. 박어사가 옥분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형수님,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사람이 있소이다. 박어사가 손짓하자 관아 마당 한쪽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갈색 무명 저고리에 잿빛 치마를 입고 머리에 무명 수건을 둘러쓴 야윈 얼굴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이마 옆머리 쪽에 옅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옥분이 그 여인을 한참 바라보다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지요. 아가 새아가 우리 새아가 맞느냐? 연희가 옥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죄 많은 며느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연희의 두 눈에서 7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박어사가 다른 고을의 부엌대기 노비로 살아가던 연희를 마침내 찾아낸 것이지요. 옥분의 목소리를 듣자 연희의 잃었던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7살 도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떨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희가 그 한마디에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왔지요. 연희가 두 팔을 벌려 도리를 끌어안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도리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
7살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사람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그 광경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며칠 후 박 어사가 옥분의 가족을 위해 안골 어귀의 작은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만난 큰아들 곰배, 7년 만에 다시 찾은 며느리 연희, 그리고 7살 외손자 도리까지 옥분의 가족이 비로소 한자리에 모인 것이지요. 김진사 일가에게서 몰수한 곡식의 일부가 그 초가집 곳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살림집의 첫 아침, 옥분이 부엌에서 흰 쌀밥을 지었습니다. 사발에 그득그득 담은 쌀밥이 5그릇이나 되었지요. 옥분과 곰배와 연희와 도리, 그리고 박어사. 5사람이 작은 두레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도리가 자기 그릇 옆에 그 노수저 한 짝을 다시 꺼내어 놓았습니다. 옥분이 그 노수저로 흰 쌀밥을 한 숟가락 더 손자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7살 아이가 한 숟가락을 입에 넣다 말고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도리, 우리 아빠 그릇은 어디 있어? 모두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부엌 쪽으로 짧은 다리를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빈 사기 그릇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와 자기 옆 빈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아빠, 같이 드세요. 엄마는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같이 드세요. 도리가 자기 노수저로 흰 쌀밥을 한 숟가락 더 그 빈 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옥분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고 곰배도 고개를 돌렸으며 연희는 아들의 머리를 안고 통곡하였지요. 박어사도 두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아빠도 이제 같이 먹는 거지. 7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외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옥분이 손자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그래, 우리 도리. 이제 우리 아빠도 늘 우리랑 같이 먹는 거다. 바깥에서 까치 우는 소리가 2번 들려왔습니다. 안골의 새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가 안골 일대에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행랑살이 늙은 할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한마디가 결국 흩어진 한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